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유의 적 자유라는 책입니다. 표지가 좀 섹시하죠? 빨간 책인데 이 책이 그 의미하듯이 자유의 적이 바로 자유다.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자유가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담은 이런 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어떤 뭐 자유의 개념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파헤친 책으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자유의 본질적인 개념을 파헤친 책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 영어로 얘기하면 PC라고 하는 이 PC가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미국 사회와 자유민주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낸 그런 책입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의 이 출발과 그리고 구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파헤쳐서 오늘날 그야말로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인해서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의 그 내면의 모습을 아주 놀랍도록 그 생동감 있게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 언어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말인가 보다, 언어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혀가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언어가 혁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만은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다. 말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말은 당신의 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말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뇌를 변화시키며 신경세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는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한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괴베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잉크는 독가스고 뭐 언어는 뭐 기관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언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상대방들을 어떻게 파괴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이클 로스라는 사람이 쓴 이 자유의 적 자유, 이 원 제목은 사실은 이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제가 이렇습니다. Speechless Controlling Words, Controlling Mind. 우리말로 옮기면 언어를 통제하여 정신을 통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통제하면은 어느 한 사람의 정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출판사가 이렇게 자유의 적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책을 낸 것이죠. 그동안의 사람들은 이 언어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뭐 좀 신뢰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 언어를 좀 바꿔냄으로 해서 좀 예의를 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변소를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화장을 고치러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이 훨씬 더 부드럽거나 예의가 이 바른 표현으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게 되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 언어의 개념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 이런 걸 좀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어떤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가슴이 좀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혼혈아 이런 것보다는 뭐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바꾸면 좀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가 되죠. 예를 들면 뭐 파출부다 이런 것보다는 뭐 가사 도우미다. 또 사생아 이런 것보다는 뭐 혼외 자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면 한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 근원은 어떻게 되냐면 20세기 초에 러시아 공산당에서 당 노선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무 그 말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이 용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좌파 학생 운동에서 과거에 이 러시아의 이 혁명 시절 러시아 공산당 애들을 좀 이렇게 비꼬는 의미에서 뭐 인종차별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동무의 그 발언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소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용한 것이 이제는 하나의 큰 사회적인 용어가 돼버렸다. 예.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좌파들이 이 언어를 이렇게 바꾸니까 전혀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소위 말하는 이 공산주의 악마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 요즘에는 이제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좋은 면으로 사용되던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지금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쪽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의 그 정치적 올바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체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아주 고도의 무기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단어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색채를 부여하고 언어가 정치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단순히 이념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념 자체를 구성을 하는데 이 언어의 이 용어와 개념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상당히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역사가 폴 존슨 같은 사람은 이 정치적인 올바름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파시즘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으로 위험시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오게 돼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인데 조지 오웰의 이 1984년 이런 책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신어라는 게 나옵니다. 신어, 뉴스피크라고 하는 이 신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신어는 뭐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언어가 완벽해지는 순간 혁명도 완성된다. 바로 신어, 뉴스피크, 새로운 신어가 영사, 이 영사는 영국식 사회주의를 영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언어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영국식 사회주의고 영사가, 영국식 사회주의가 바로 신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만 잘 조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인간과 세상을 조작해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 1984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조지 오웰 같은 이 성각자가 우려하고 경고를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공히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류는 완고거법을 통해서 현실을 부드럽게 포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령기 여성을 저 사람 좀 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특정 연령대의 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성이 화장실을 갈 때 뭐 화장을 고치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는 걸 완고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완고거법은 현실을 부드럽게 전달을 할 뿐 이게 가치 개념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실제 상황을 모순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 공산주의 악마들이 이 부분을 이제 조작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완고거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어떤 현실을 파괴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이런 쪽으로 그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이제 이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이제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들이 쓰는 이 용어 개념, 용어를 얼마나 지금 그 엉터리로 그 바꿔치기 하고 있는지를 아주 뭐 몇십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를 그 제거하는 행위를 이제 낙태라고 얘기하죠. 그 낙태를 야, 낙태는 이거 살인 아니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그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 생명을 죽이는 거는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낙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행위를 이거는 출산 선택권이야. 여성이 그 출산 선택권을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낙태 그치 뭐 여성이 원치를 않으니까 뭐 제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현실을 완전히 치환해 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태아를 세포덩어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이건 세포덩어리야. 너 세포덩어리 좀 잘라낸다고 해서 그 뭐가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낙태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공포감 이런 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그냥 내가 원치 않으니까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낙태를 주장하는 이 그 주장론자들의 입장을 완전히 그 뒤집어 엎어가지고 몰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이 완고거법은 절대로 이 실제 상황을 모순되게 만들지는 않는데,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들은 현실을 왜곡, 은폐,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써먹는다 지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은 마약 중독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 이걸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물 사용 의존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하면은 저놈은 저건 좀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물 사용 의존증이 있으니까 얘는 좀 의존증이 있는 애니까 뭔가 좀 뭐 불쌍한 뭐 이런 동정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자, 아기가 낙태 뭐 이런 거는 아기가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거는 뭐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물이고 이거는 세포덩어리고 이거는 출산 선택권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낙태? 그럴 수도 있네.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은 바로 문화전복,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악마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재정의하거나 단어에 가진 의미를 바꿔치기를 하는 순간
엄청난 힘을 가진다. 바로 이 문화 막시스트인 게오르그 루카치, 안토니오 그람시 이런 그 악마들에 의해서 문화 전복을 위한 하나의 그 아주 그 대포나 기관총 같은 이런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대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뭐 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새로운 사전가 보다. 우리 왜 맨날 무슨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뭐 이런 것만 배우냐. 우리 새로운 그 문화 양태인 뭐 구조주의, 해체주의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이런 뭐 문학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막 한국에다가 뭐 구조주의가 어떻고 해체주의가 어떻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입에 그 발린 대로 나온 게 게오르그 루카치 뭐 이런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빨갱이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게 무슨 새로운 문명의 사조인 것처럼 막 받아들여가지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끼고 다녀야 그냥 쟤 좀 뭐 세상 물정 좀 안 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 빨갱이 서적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 좌파 운동가들이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막 날조하면서 그것을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 그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에 이 마이클 로스라는 분이 이 그람시에 대해서 아주 막 그 저주를 퍼붓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놈은 인류의 악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그 집권자들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친구가 이놈이 너무나 이거 위험한 놈이니까 이놈이 더 이상 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걸 감옥에 집어 쳐넣어버리자. 그러면 지가 감옥에서 설마 뭐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더 잘못이었다. 이놈이 감옥 가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김대중이도 감옥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책 읽어가지고 민족주의의 화신이 된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는 상대방의 언어에 침투하는 전략을 고대 로마가 외국 영토와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군대 전술이랑 군사 전술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기다 이게. 언어가 곧 무기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그람시인데 이놈이 어디서 그런 걸 깨달았느냐. 감옥 가서 깨달았다. 이 문화 지배력과 관련해서 그람시는 사회가 무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내부 전복, 문화를 이용한 이 문화 가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굳이 우리가 무기를 동원해서 무기는 비싸잖아요. 뭐 총알 한 방에 얼마, 뭐 대포 한 발에 얼마 이렇게 돈 많이 들이는 피 흘리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언어만 싹 그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저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하러 피 흘리면서 전쟁을 해. 이렇게 아름다운 전쟁하면 되잖아. 이거를 만들어낸 놈이다 이게. 오늘날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의 아주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람시가 가르쳐준 이 이론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쓰자. 이걸 단어의 재정의를 통해서 재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의 반대 세력을 파괴하는 이런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이 개인의 자유가 아주 고도로 발달한 나라인데 미국에서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그리고 뭐 교회 나가지 마라. 뭐 길거리에 나가지도 마라.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야, 너희가 뭔데 말이야. 어? 아니,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쓸 권리도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너희가 정부건 뭐건 응? 아, 우리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그렇게 침해해도 되는 거냐? 아, 우리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봉쇄령 해제를 하는 촉구를 하는 이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니까 좌파 정치인이나 주류 언론이 야, 너희들은 슈퍼 전파자야. 어?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졌잖아요. 한국에서 그 뭐 저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뭐 시위하니까 뭐 이 코로나19를 퍼뜨린 제목으로 인해서 막 조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그 아주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국 전역에서 뭐 약탈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뭐냐면은 2020년 5월 25일 날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이 위조 지폐를 그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그 백인 경찰이 이 친구 목을 이렇게 그 누르면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목에 졸려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야,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목 졸라서 살해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폭동이 막 벌어져가지고 막 시내가 불타고 그래가지고 막 방위군을 막 출동시키고 그랬는데 이러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막 시위를 할 때 이 시위에 대해서는 이 좌익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바이러스 억제의 필수적인 활동이야.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야, 너희들이 하는 평화 시위는 슈퍼 전파자들이고 연쇄살인마야. 근데 반대편에 자기네들하고 뭔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일으키는 이런 폭동 약탈 방화는 바이러스 억제의 필수적인 활동이야 라고 옹호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뭐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편의에 맞게 상황을 조작하는 언어 개념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치적인 올바름이다. 이게 바로 이 마이클 로스라는 이 사람이 뭐 여러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 이론이 나옵니다. 이 그람시가 사회를 이제 막 이 뒤엎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상대하고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기동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 제도 내에 아주 은밀하게 스며들어가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서서히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바로 진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지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곳곳에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영향력을 아주 서서히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도권을 향한 대장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명에 성공하려면 그냥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이건 안 된다. 기존의 지배제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문화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문화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회 곳곳에 이 진지들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촉촉하게 젖어들듯이 사회를 변혁을 시켜야 된다. 그 변혁을 시키는 과정에서 무기를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를 해라. 요즘에 이제 탄핵 국면이 막 시작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공 작전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그 뭐 이지용 교수가 쓴 중국의 초안전 이런 데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 상층부를 막 매수하고 막 부패 혐의로 잡아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제도권 언론들은 전부 광고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한국 사회의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해. 민주주의를 하되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의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해. 그러려면은 대통령제 이런 거 그냥 놔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국회가 독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여차하면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해. 선거? 선거 그대로 놔둬. 너희들 열심히 선거해.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의 선거를 해. 이렇게 지금 아주 배후에서 아주 고도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사회의 재구조화 내지는 재용도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재구조화 내지 재용도화를 이 그람시 같은 이 인간들이 써먹는 이 진지전이 뭐냐. 언어를 재구조하고 재용도화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 이 서양 사회를 뒤집어 엎는 이러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직이나 단체 중에 하나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것을 꼽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마르크스의 후예들인데 마르크스는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세상을 다 불태운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자기는 그 소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비판을 해라. 바로 그러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활동을 한 걸 마르크스주의 연구소, 사회주의 연구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디로 다 흘러갔냐면은 이 마르크스주의 연구소나 사회연구소에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갔느냐?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용어 혼란 내지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인데 이게 마르크스라든지 뭐 사회주의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거 뒤로 숨기고 학교 이름을 앞세우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연구하는 뭐 사람들인지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지난 100년에 걸쳐서 이 유럽의 이 지성, 유럽이 쌓아올린 문화 이런 거를 깡그리 그냥 잡아서 족치고 파괴하는 이런 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1920년대까지는 이제 독일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했어요. 유럽 본토에서는 이제는 이게 씨가 안 먹히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는 비판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위장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도 막 프랑크푸르트 학파 연구 뭐 이런 게 막 대대적인 붐이 일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일어났던 그 붐이 지금도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100년 뭐 비판 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 책도 내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비판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마르크시즘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속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인지 뭔지 모르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 좋은가 봐 하고 덥석 여기 뛰어들어갔다가 이제 젖쫙 나는 거죠.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 사회는 물론이고 미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까지
몽땅 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어낸 비판 이론으로 다 점령을 당했는데 그 비판이라는 게 뭐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 뭣도 모르고 괜히 뭐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가 빨갱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이거. 바로 이 미국의 교육기관은 이 비판 이론을 보호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물론이고요. 지금 미국 대학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만 개판인 게 아니고요. 미국도 더 개판이에요. 단지 미국은 그러한 개판인 것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미국도 심각하게는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당선되는 이 대선 과정을 보니까요. 한국의 이 소위 말하는 기레기 언론들 개판 치는 거나 미국의 기레기 언론들 개판 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미국 언론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PC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이 미국의 상층부를 아주 강력하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자기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계정을 없애버리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심상치가 않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중심 인물이 에리 프롬, 호르크하이머, 마르크제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에리 프롬이 뭐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너 빨갱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좀 적나라한 용어를 사용해서 미안한데 이게 갑자기 이게 빨간 걸 보니까 바로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중심 인물들은 인간 본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섹스다. 그래서 이 섹스와 사회주의를 접목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접목시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섹스를 통해서 가족제도를 파괴를 해야만 이 인류가 쌓아온 문명의 금자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적 변혁에 관심을 가진 막시스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권을 통한 재장정을 성공시키려면 가족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 가족을 해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이루는 거는 남자와 여자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는 이 가족이 바로 이 개인주의의 핵심 출발 구성원입니다. 이거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굳이 결혼을 왜 남자하고 여자가 해야 되는 거야?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하든지 여자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어댐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통 구조의 이 가족 구조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그런 문명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에리 프롬, 호르크하이머, 마르크제는 섹스와 사회주의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전 인류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급진주의자들은 사람의 욕망과 성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이 인류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을 출산을 위한 성스러운 수단으로 삼는데 얘네들은 이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원라인 문화를 계속 장려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굳이 꼭 우리가 무슨 뭐 가족을 이뤄가지고 그 가족 단위로 뭐 인간이 문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건 뭐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아. 뭐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막시스트들은 더 깊이 들어간 결과 문화라든지 인종이 계급보다 더 아주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미국에서 결성된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고 하는 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우리는 공산주의자야라고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옛날 계급이 무슨 뭐 양반 상놈 뭐 이런 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바로 인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종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천대받았던 이 흑인들을 요즘에 흑인이라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뭐라고 표현을 바꿨냐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렇게. 그래서 BLM 운동의 설립자인 이 패트리스 컬러스라는 사람은 그 공동 설립자인 알리시아 가르자를 훈련받은 막시스트다. 다시 얘기하면은 BLM은 우리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가족 구성이 남자하고 여자라는 이성의 중심의 사고, 이거는 유럽 문명이 만들어낸 가짜야. 이걸 파괴하고 동성애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재구조화를 하겠어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 BLM이 언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조지 플로이드 폭동 때 아주 뭐 엄청난 그 파괴를 하고 뭐 선거 연설을 방해하고 뭐 역사적 기념물을 파괴하고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막 입을 봉쇄하고, 예를 들면 보수파의 인사들이 강연하는 강연장 찾아가 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시위를 벌여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막 막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은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문명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거나 뭐 이러면은 저거 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이 호칭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착한 애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단순히 저 비주류 세력을 주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기존의 이 사고와 가치와 그 사회 구성 제도를 다 파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뒤집어 엎는 혁명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올바름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얘네들은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회체제를 뒤집어 엎는 혁명의 동력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폭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울트라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폭력을 사용하는, 아까 제가 이 BLM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티파라는 그 조직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냐? 안티파시스트. 다시 말씀드리면 반파시스트 그룹인데, 이 자들은 무장을 하고 아주 특수한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폭력을 통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파라는 이 조직까지 등장을 했어요. 바로 이게 안티파의 그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이 전투 기술을 훈련받고 복장도 전부 검은색으로 통일을 해요.
그 유니폼을 착용하고 칼로 무장을 하고 또 이제 누구를 이제 들고 패면 이런 데가 막 그 나가도록 이렇게 너클을 그 차고 다니면서 벽돌, 뭐 고출력 레이저 이런 걸로 이제 자기네들의 이 신념을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티파 회원들에게 이 테러리스트 그룹이다라고 지정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아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을 이제 마가라고 그러죠. 이 주장을 하는 마가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단순히 어떤 그 말 언어 개념을 바꾸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혁 운동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러 가지고 이제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이 그 문화 전쟁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페미니스트들도 아주 전투적인 페미니스트가 돼버렸는데 그러한 전투적인 페미니스트 그룹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언어를 쫙 조직적으로 재구조를 해가지고 가부장제 문화를 전복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든다.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이 용어가 전부 남성 위주로 돼 있다. 이 남성 위주로 돼 있는 이런 용어들을 다 뜯어고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여성을 지칭할 때 우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우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맨에서 나온 거다. 이 맨이라는 건 수컷 아니냐? 왜 우리가 수컷이라는 그 용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여성이라는 걸 만드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먼이라는 용어를 폐기 처분하자. 그리고 뭐라고 이 언어를 재구조했느냐? 윈민이라고 쓰자. 그러니까 야 윈민이 뭐야? 이게 잘 안 되니까 원민이라고 쓰자. 또 우민이라고 쓰자. 이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거는 일반화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퇴장 그러면 우리가 체어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체어맨은 맨이라는 거 이거 수컷들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새로 용어를 뭐라고 썼느냐. 체어 퍼슨이다. 요즘에 괜히 저 미국 가가지고 뭐 의장님, 회장님 이거를 뭐 체어맨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봉변당합니다. 체어 퍼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올바름은 뭐 해방을 목표로 이게 아니고 기존의 이런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제도를 파괴해야 돼. 가족제도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굳이 왜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 남자와 남자 결혼, 동성 결혼 허용했잖아요. 미국에서. 오바마 때.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이런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성의 신화까지 탁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어요. 이 해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 정치적인 올바름 주장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이 서구 문명 이건 다 가짜니까 이거 다 뒤집어 엎자.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자. 인류의 모든 죄 이건 다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노예제도도 이 백인들이 만들었지. 무슨 백설공주가 왜 백인만이야 돼. 흑인 백설공주도 나와야 되고 아시아 백설공주도 나와야 되고 인어가 왜 백인 인어만 있어야 돼. 흑인 인어도 만들어야 되고 황인족 인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은 이 야만이고 동물에 가까운 인종이야.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훨씬 더 우세해. 이런 주장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그 뉴욕 시립대에 이 요즘 흑인 연구학이라는 게 있어요. 흑인 연구학 창립학과장인 레너스 제프리스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주장을 했느냐? 아프리카인은 백인과는 다른 타양인종으로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백인은 열등한 이 민족이다. 물질주의적인 어루민족인 백인인종과는 다른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흑인이. 그래서 이 제프리스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이 부유한 유대인들이 할리우드를 그 통제 지배하면서 이자들이 대서양 노예무역에 자금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 다 절멸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미국에서 막 유대인에 대한 막 극렬 저주의 이런 광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뉴욕 타임스 그러면은 막 한국 사람들은 막 위대한 지성의 신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뉴욕 타임스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미국판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뉴욕 타임스라는 이 좌파 신문이 1619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가 아주 대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건국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 세력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뉴욕 타임스가 미국 건국은 1776년에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독립 그 선언문을 그 발표한 그 해가 아니라 흑인 노예가 처음 도착한 1619년을 미국 건국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특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619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을 정의가 실패한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1619 프로젝트가 보도가 되니까 저명한 역사학자 5명이 야, 이 기사는 이거 완전 순 엉터리야. 이 역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데올로기로 이 허구를 날조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건 엉터리니까 뉴욕타임스 당신들이 이거를 그 수정해라 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거를 수정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619 프로젝트가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 1619를 주장한 이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니콜 한나 존스 기자라는 사람이 2020년에 퓰리처상을 받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세운 그 나라가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독립은 1919년에 임시정부야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1619 프로젝트는 숨겨진 진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 분노의 렌즈를 통해서 미국 사회를 다 뒤집어 엎는 체제 전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의 이 보편적인 시민들,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이 된 이른바 유색인종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흑인이 뭐 백인보다 더 우월해, 뭐 황인종이 백인보다 더 우월한 태양민족이야, 이런 그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이 주장론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 진보운동가들은 미국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특수한 계층,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아주 이 고급 교육을 받는 이 일부 지식인 계층,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 좌파,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캐비어 좌파 내지는 리무진 좌파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미국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장악을 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하고 뜻이 맞는 언론에다가 갖다 뿌리고 학교를 장악을 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러한 생각들을 시민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올바름은 바로 미국판 강남 좌파들의 난동이다. 지금 미국은 아주 이런 몇십 년 동안 이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야, 이제 우린 그런 거 싫어. 그러한 정치적인 의사 표출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이번에 이제 그 2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거 보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지금 미국 군대 군에 동성애자들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동성애자들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 입국할 때 보면 너 성별이 뭐냐 그러면 아니 한국에서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성별을 쓸 때 보면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여자인데 뭐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딱 선언을 했죠. 성별은 남자 여자 2가지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이 어떤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을 해서 미국 사회를 이 정치적인 올바름주의자들이 아주 분탕질을 쳐놓은 이 모든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칼을 뽑고 나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 문영준 중앙대 교수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정의롭고 깨끗하며 올바른 상황만을 지향하는 살균된 문화다. 오염되고 더럽고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이 살균된 자리에 자기네들이 신성하고 자기네들이 깨끗하다고 믿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올바름이 들어선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다. 모든 것을 살균시킨 결과 깨끗함 너머에 있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못 보도록 만들고 있다. 인간은 원래 이 자유에 대한 이 원초적인 갈망,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제도라든지 통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를 찾아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강요에 억지를 펴거나 뭐 그래서 따먹었다기보다는 자기 아무리 뭐 뱀이 와서 꼬신다 한들 내가 그거를 따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는데 그러한 행위 자체도 인간의 자유의지였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유에 대한 의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걸 방기를 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 자유를 팽개치는 순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바로 우리가 이 자유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상한 짓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막 분탕질을 쳐가지고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세력이 그런 행위를 하도록 계속 우리가 방관을 하거나 용의를 하거나 무기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자유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서구 문명, 바로 이 자유를 소중히 하는 이 서구 문명, 이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책은 그래서 자유의 적은 자유일 수도 있다. 그럼 역으로 해보게요. 자유의 동지는 자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은
누가 뭐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이런 일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치당이 자기네들이 집권을 한 게 나치당이 뭐 쿠데타하거나 뭐 혁명을 해서 나치당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다. 나치당이 어떻게 그 집권을 했습니까? 자유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치당 그 후보들을 이제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히틀러가 막 연설을 해요. 물론 그 연설문은 다 괴베스가 써줍니다. 그때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위해서 나가서 강에 가서 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착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눈을 벌떡 뜨다가, 아, 여보쇼, 우리 마을에 무슨 호수도 없고 강도 없는데 무슨 놈의 선착장을 어디다가 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러니까 히틀러가, 하하, 우리가 다 알고 우리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트를 탈 수 있도록 선착장은 물론이고 강까지 파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을 주민들이, 야, 강도 파준다니까. 그 나치당 찍어가지고 자기 자유를 다 나치당한테 뺏긴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됐습니다. 1946년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이 공산화됐는데 이 왜 그렇게 재빨리 공산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월남을 해서 북한에서 진짜 뭐 다 뺏기고 패티바람으로 임진강 건너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공산화가 됐느냐? 바로 못 가진 자들이 지주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공짜로 토지를 나눠준다고 선전하니까 막 열렬 환영하면서 막 공산주의 만세, 김일성 원수님 만세, 스탈린 대원수님 만세, 뭐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공산화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차지했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죠. 이거 혹시 뭐 이제 선거 조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선거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령을 읽어보면 이거는 서구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이 정상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커뮤니스트 파트,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표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자유의 이 그 가치와 개념을 지키려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 없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는 지키려고 마음을 먹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들만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사상의 표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남발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목적은 의롭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바로 이 마이클 로스가 이 자유의적 자유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절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거의 뭐 500페이지가 그 가까운 뭐 두꺼운 책이긴 한데 이게 무슨 뭐 이론서적이라기보다는 그 현상을 쭉 그 분석을 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잡으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 얼마나 위험한 이런 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절실히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